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으로 인해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먼드 스펜서라고 합니다. 저는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에서 국제전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며 나토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유럽권 안보 외교 분야에서 비교적 알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 국제전략포럼에서 직접 경험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회의장은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 등 세계 각국의 전략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세계 질서를 논하는 그 중심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션에서 일본 소속 국제안보학자 하시모토 유이치 교수가 마이크를 들고 단호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적 기여를 존중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아직까지 미군의 보호 우산 아래 놓여있는 준자치 안보체계에 가깝습니다. 주요 군사 시나리오와 방위 전략은 미국 워싱턴의 허가와 협의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고 이는 독립적 전략국가로서의 자격에는 큰 제한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내에서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유럽계 인사들은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중국 대표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역시 대부분 미국 기술 기반이며 중동에 대한 방산 외교도 사실상 미국의 외교 기조를 우회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사이버 안보, 외교 전략, 중재력, 군사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주권 실행에서는 아직 일본이나 유럽 주요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중심 국제질서 내에 이용 가능한 파트너이지 전략 질서를 선도하거나 창조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의 국방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영국 외무부 안보자문관인 찰스 윈저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찰스는 회의장 내에서도 모두가 신뢰하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발언은 언제나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님의 의견에 부분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으나 저는 최근 3년간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독립성과 외교 안보 영향력이 단순한 미군 의존이라는 틀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가지 사례를 통해 이 발언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과 그에 따른 세계적 위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스크린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그래프들과 영상들이 하나씩 띄워졌고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에 기반한 선언이었어요. 먼저 한국은 지난 2023년부터 자유의 방패로 명명된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전체 작전 시나리오의 설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훈련 참여나 일정 합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구역 설정, 훈련 시점 조율, 전술 모의 시뮬레이션 제작, 핵심 교전 상황의 흐름까지 전면 주도합니다. 미군은 해당 시나리오 내에서 한국군이 설정한 작전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참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미국 국방부 대표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중국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의 하시모토 교수는 당황한 듯 손에 쥔 펜을 돌리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군사훈련의 권한 이동이 아닙니다. 동맹관계 속에서도 주권 국가로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는 핵심적 전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토 동맹국 중 단 한 곳도 미군과의 합동훈련에서 시나리오 기획과 작전 지휘의 우선권을 확보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럽의 대표적 군사 강국인 독일, 프랑스조차도 전술 모의 전개안의 40% 이상은 미군 주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그것을 80% 이상 자국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작전이 아닌 전략의 자주성 확보를 의미합니다. 청중은 다시 웅성거렸고 몇몇 인사들은 자리에서 메모를 하거나 휴대 단말기를 조작하며 관련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찰스 교수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갔어요. 스크린에는 무광의 철갑으로 둘러싸인 전차,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궤적, 복잡한 내부 시스템이 분해도처럼 정리된 유도 무기체계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더 이상 수입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실상 자주국방을 완성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략무기의 설계부터 생산, 운영,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세계 극소수 국가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회의장 일부에서 그게 가능한가? 라는 듯 작은 속삭임이 흘렀어요. 그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 한 점 없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고고도 방공체계, 탄도미사일, 드론, 군 위성통신체계 등 전 분야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외에 이 모든 것을 보유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는 이어 K 시리즈로 불리는 한국산 무기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자동장전 시스템과 복합장갑 기술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 전투 효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미국 에미레이 대신 K2를 선택했습니다. 폴란드는 총 1000대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수입 계약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의 52%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노르웨이 등 8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특히 인도는 자국산 무기 산업을 고수하던 나라였지만 실전 배치 이후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인정하고 추가 도입까지 요청했습니다. 회의장 한켠에서 인도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FA-50 경공격기가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했고 이는 미국 F-16이나 러시아 MiG-29와의 경쟁에서 이겨낸 결과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FA-50 48대를 선택하며 유럽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본격 진입한 사례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 II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요격 성능을 보이며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 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공무기가 중동 시장에서 러시아산 S-300 중국산 HQ 시리즈를 모두 제치고 선택된 첫 사례입니다. 전략 미사일 분야에선 현무 시리즈가 미사일 사거리, 정밀 타격 능력, 지하 관통력에서 세계적 기준을 넘어섰으며 현재 한국군은 미국과 비교해도 독립적 타격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하며 덧붙였어요. 한국은 우주 기반 군통신 체계 또한 자력으로 구축 중이며 2025년 말까지 군 전용 저궤도 위성 5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어떤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자주국방이란 단지 외국 무기를 안 쓰겠다는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하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완성하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전략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기술 국산화율 98%, 방산 수출 세계 8위, 수출국 28개국, 계약 잔액 380억 달러. 이 수치는 어느 것도 미국이 대신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가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결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한국이 최근 1년간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운영 중인 세계 최초의 디지털 외교 중립 플랫폼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격화된 외교적 마찰을 중재하고 국가 간 디지털 정책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설계된 이 채널은 단순한 포털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디지털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에 생소한 표정을 지었고 미국 대표는 이마에 손을 대고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그가 이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주권 분쟁, 즉 데이터 이전 제한, AI 알고리즘 수출 통제, 사이버 안전 기준의 충돌 등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제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GDPR을,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을, 미국은 CLOUD법과 챗GPT 규제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축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간에 낀 중소국가들은 어느 편도 들 수 없어 갈등의 피해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이 제안한 디지털 외교 중립 채널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클라우드 산업이 미국과 중국 기술 모두와 호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법적 윤리적 기준에서 EU와 유사한 체계를 지녔기에 어느 편도 아니면서 모두와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기술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K, NDMC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각국 안건별 분쟁 상태, 중재 단계, 참여국 간론의 내역, 채팅 기반 협상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현재까지 이 채널에는 27개국이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다루어진 국제 분쟁 건수는 총 43건입니다. 그 중에서 78%가 조정 완료 혹은 협상 타결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는 유엔 산하 디지털 분쟁 조정 플랫폼의 평균 조정률인 32%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단 한 번도 강압적인 개입 없이 이해국 간 자발적 대화를 유도한 플랫폼으로서 이 정도 수치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는 사례 하나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말 태국과 호주의 AI 윤리기준 충돌 사안이 있었고, 기존에는 유엔 산하 유네스코 AI 포럼에서 4개월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NDMC에서는 단 3주 만에 협의 초안이 도출되었고, 한국은 해당 초안에서 한 문장도 삽입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재의 본질은 존재는 하되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는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외교 채널 신뢰도를 평가한 보고서였습니다. 디지털 중립국가 신뢰지수 항목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94점을 기록하며 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단순히 법률 구조나 인프라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습니다. 기술 신뢰성, 정치적 중립성, 사이버 안보 안정성, 데이터 저장 신뢰성, 그리고 외교 역량까지 모두 종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빠르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공정한 디지털 운영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발표해 5번째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투나 협약, 외교 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무력도 동원되지 않았고 군복을 입은 인물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중은 금세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기준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스크린을 켜며 말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사례는 한국이 전 세계의 행정 시스템, 기술 인증 체계, 공공 데이터 운영 방식에서 국제 기준국가로 격상된 구조적 전환의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회의장 안에 앉아있던 몇몇 서구권 인사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기준이라는 단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었고, 수십 년 동안 그런 권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들만이 독점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의 행정기술 인증 공공 시스템 중 총 17개 분야가 타국 정부 혹은 글로벌 기업에 의해 공식 채택되거나 벤치마킹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제도, 규정, 법률 설계, 정보 시스템 구조, 인증 기준, 그리고 시민 대응 매뉴얼까지 대한민국의 방식이 곧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크린에 큰 표로 정리된 사례들이 차례로 나열되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일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수치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공공 시스템 분야에서 2024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며 한국의 정부24 플랫폼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의 나라가 공공 민원 서비스의 모델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식 IRS 기반 시스템보다 처리 속도가 37%, 오류율은 84% 낮다는 기술평가 보고서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 11월, 유럽의 최대 전자제품 인증기관인 VDE가 기존의 CE 기준 외에 한국의 KC 인증기준을 병행 국제 인증으로 인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전자기기 인증의 기준이 처음으로 유럽 외 국가에서 제정된 규격을 공식 수용한 사례이며, 이로써 한국의 기술 안전 기준이 신뢰와 엄격함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독일 대표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발표 자료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도 중동의 두바이 정부는 2025년부터 한국의 제로페이 결제 연동 시스템과 QR 기반 실시간 환율 반영 결제망을 기반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광특구의 한국식 전자결제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페이, 일본 페이디 등의 시스템을 모두 배제하고 K결제 인프라를 채택한 첫 글로벌 결정입니다. 그는 이번엔 다소 차분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든다는 사실을 넘어 사람 중심, 질서 기반, 속도와 정밀함을 동시에 갖춘 운영 체계를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 시스템, 전자정부 기술, 도시행정 운영,
심지어 기상 예보 시스템과 쓰레기 분리배출 매뉴얼까지 세계 각국은 이제 한국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질서 있는 해결 책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6번째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의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손안에 있는 물건과 직결되는 이야기였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인터넷, 위성망, 인공지능, 데이터 흐름 그 누구도 이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번째 사례는 대한민국의 통신망 기술과 인공지능 핵심 설계 역량이 현재 전 세계의 디지털 인프라에서 어떤 수준의 의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는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일부가 움찔했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과장이 아닌가 하는 표정도 있었지만 그는 근거 있는 데이터를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첫째, 통신 인프라입니다. 현재 전 세계 5G 인프라 상용화 기준에서 한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5G 기지국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를 제친 단일 국가 기준 세계 1위 수치입니다. 특히 2024년 유럽연합 7개국은 자국 5G 기지국에서 중국산 장비를 철거하며 한국의 삼성, KT, LG, CN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국은 런던 시내 전역 5G 재구축 사업에서 삼성 단독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 단순히 AI 서비스를 잘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주요 AI 알고리즘, 특히 경량형 모델과 반도체, 일체형 시스템 설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AI 반도체 제품 중 21개는 한국이 설계한 IP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미국의 슈퍼컴퓨터든 유럽의 연구용 모델이든 중국의 상용 AI든 모두 한국의 기술 특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고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기술이 단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AIOS, 일명 KOSMI는 현재 아시아권 정부기관 14곳에서 공공기관 민원 자동응답 시스템의 핵심 운영 플랫폼으로 채택되었어요. 민원 접수, 응답 자동화, 감정인식, 정책 분석까지 포함된 이 시스템은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드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영국 환경부와 독일 노동부도 도입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AI 의존 비율라는 지도가 뜨고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 중동, 유럽 일부, 남미의 절반 이상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국도 일정 비율 이상이 한국 IP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함께 첨부됐습니다. 결국 한국의 통신 기술과 AI 인프라는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생존 시스템 안에 박혀있는 기초 기술 기반이 되었고 한국이 설계한 표준 없이는 세계의 디지털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6번째 사례까지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각국의 전략가들과 관료들이 이제는 하나의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찰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 전략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장의 온도를 눈에 띄게 바꿨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 쪽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의 얼굴에서 고조된 긴장과 미묘한 당혹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질서 있고 정교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기술, 외교, 질서, 품격이라는 키워드는 오랫동안 일본을 수식해왔지요. 하지만 지금 그 상징은 모두 한국으로 옮겨졌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도 어떤 무게감이 더해졌습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서 일본은 과거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한국은 지금의 축으로 재정의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국제사회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정보기술은 물론 안보 전략, 방산 외교, 시민 질서, 사이버 중재, 디지털 인프라, 공공 시스템 설계, 인공지능 모듈 구조, 심지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한국이 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는 한 장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의존도를 시각화한 글로벌 연결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각국이 어떤 나라의 기술과 제도, 질서에 기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중심은 단연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는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회의장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제는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동아시아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이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움직이던 종속적 동맹국의 위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스로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조차 그 전략에 협력하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본능적으로 미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늘 냉정하고 말을 아끼기로 유명한 전략기획실 부국장인 에반 롤랜드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예의도 정치적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략가로서의 솔직한 수긍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나아가 세계 전략의 중심축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는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주변국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가 공간 전체를 감쌌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 전략 자체가 흔들린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문장이 아니라 국제 시스템이 의존하는 구조적 사실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일본 대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하시모토 유이치 교수,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아 독립 전략국가가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던 그 학자는 지금은 책상 앞에 손을 모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수치들과 사례들 앞에서는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 전략 중심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회의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세계 기준은 한국이며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 이후 저는 강연장에서, 학회에서, 자문회의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칩니다. 한국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계 전략적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는 바로 그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심 국가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